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파이아키에서 꼭 다루고 싶었었고요. 바로 넷플릭스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오리지널 영화죠. 아이리시맨을 여러분께 오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3시간 반이나 되는 대작이기도 하고요. 극장에서 상영된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설명드릴 기회가 무척이나 적었고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정말 뛰어난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스콜세지라는 현대 미국의 거장 중의 거장이겠죠. 마틴 스콜세지는 이제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중반까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정말 뛰어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낸 그런 뛰어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마틴 스콜세지가 현존하는 여전히 가장 맹렬하게 활동하는 가장 뛰어난 감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 작품이 바로 이 아이리시맨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세기에 나온 이 마틴 스콜세지 작품 중에서 가장 첫 손가락에 꼽을 만큼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서는 마틴 스콜세지 하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대스타들, 정말 위대한 배우들이 있겠죠.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알파치노라든지 카비 카이텔 혹은 조 페시 같은 그런 배우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에 이 네 사람이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야말로 형형한 별과 같은 그런 감독과 배우들이 한데 모여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런 떨리는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당연히 더 깊숙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종반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임무를 이 프랭크 시런이라는 주인공이 실행할 때가 있죠. 그 장면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차에서 벗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도시로 도착해서 미리 짜여진 범행 장소로 바로 상대방을 유인을 해서 살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장면 속에서는 사실은 이럴타 할 무슨 사운드 효과라든지 음악 같은 것을 전혀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조차도 상대에게 어떤 소리를 외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가를 한다거나 두 사람의 어떤 대화에 실랑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영화들이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척이나 사실스럽고도 무척이나 건조한 방식으로 그 최후의 순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정말 서늘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빼어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명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영화의 구조와 어떤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께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은 대략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를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1975년도에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미 호파라는 그러니까 노동운동가이기도 하고 전미 트럭 운수노조의 위원장이기도 했던 굉장히 막강한 그런 사회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실종된 사건을, 그에 관련된 미스터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에 기반한 영화인 것인데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기에 미국은 노동운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당히 강했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노동운동,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황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노조의 힘들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업과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마피아와 결탁을 해서 노조를 깔아뭉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에 맞서서 노조 역시도 이런 불법적인 조직들하고 결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노동운동가이면서도 미국 전체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호파라는 인물이 마피아와 밀착이 되어서 끌어들여서 그에 맞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노조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노조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노조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방식도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타락시켰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어쨌건 이런 노동운동이 굉장히 강성하던 시기에 그야말로 영화 속에서는 심지어는 비틀스나 심지어는 엘비스 프레슬리에 비연될 정도의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인물로 호파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영화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이, 그러니까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의 어떤 그런 정점으로서의 지미 호파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일 텐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굉장히 늦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주를 해오게 되는데, 이렇게 늦게 이주를 해오기도 했었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이주를 해왔던 뭐 앵글로색슨계나 아니면 독일계나 이런 이주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왔던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원래는 시칠리아에 있었던 자경 조직이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범죄 조직으로 바뀌었던 바로 마피아죠. 그것이 미국으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피아의 세력을 강성하게 뻗쳐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0년대가 되면 뭐 공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주법 시대를 맞이해서 이 술을 밀매하면서 마피아 세력이 커지게 되고요. 40년대가 되면 라스베가스에 투자를 하면서 도박에 관해서 힘을 뻗치게 되고 이 영화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이 되게 되면 마약으로까지 그 어떤 자기의 수입원들을 넓히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마피아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축, 이 세 축을 이루고 있는 한 축은 바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케네디의 시대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영화 속의 주장,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프랭크 시런이라는 인물이 주장하는 회고록에 따르면 대통령인 이 케네디가 당선되기는데 혁혁한 어떤 그 뒤에서 밑받침을 했던 것이 바로 마피아였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피아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이제 사업가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밀착되어서 그의 아들이 대통령으로 나오니까 밀어주었던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잃어버리게 될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한 쿠바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 재산들을 동결시켰던 것인데요. 바로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카스트로 정권을 마피아의 입장에서는 무너뜨리는 게 나으니까,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겠지만 피그스만 침공이라는 것을 극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셀이 무기를 밀매해서 이 피그스만 침공을 서포트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게 되고 그 운전 자체를 바로 프랭크 시런이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그 피그스만 침공은 실패로 돌아가서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오점으로 남게 되죠. 그렇지만 케네디는 집권 이후에 마피아와 척을 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생이 그랬던 건데요.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는 35살에 법무부 장관직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범죄와 어떤 전쟁 같은 것을 선포하게 되고 노조의 불법적인 일들을 발본색원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그러니까 노조를 대표하고 있는 지미 호퍼나 아니면 마피아, 그러니까 극중에서 등장하는 이 러셀이라는 그 마피아 보스를 비롯한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로버트 케네디도 60년대 말에 똑같이 자기 형이 그랬던 것처럼 암살이 되는 그런 굉장히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제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서로 적인 것 같기도 하고 동지인 것 같기도 하면서 이합 집산하면서 서로 갈등을 혹은 협력을 빚기도 하는 이 미국 현대사회의 60년대 축을 이뤘던 세 개의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이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한번 생각하면 무척이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목은 The Irishman이라는 것이 영화의 바로 제목이고,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이 이 영화의 제목일 텐데 아일랜드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구도에 따르면 사실은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또 한 명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프랭크 시런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영화적인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을 때의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버트 케네디를 이 영화의 세부적인 범죄 스토리 속에서의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크 시런으로 대체해서 또 다른 구도를 만들어서 펼쳐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축에서 이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있는 지미 호퍼라는 인물, 마피아를 대표하고 있는 러셀 버팔리노라는 인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이에서 양자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로버트 니로가 연기했던 바로 프랭크 시런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이 삼각구도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일 속에서 과연 주인공은 왜 호파도 아니고 왜 러셀도 아니고 왜 프랭크 시런일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척이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고, 이 영화에서 마틴 스콜세지가 과연 어떤 인물에 가장 관심을 두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틴 스콜세지는 항상 이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왔는데요. 프랭크 시런이라는 인물은 영화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1인자로 나서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조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호파의 오른팔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피아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러셀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호파와 러셀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의 핵심은 이인자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핵심은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마피아와 관련해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피아는 이탈리아계들인 것이죠. 보스들도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들처의 어떤 수족이 되어서 복무하고 있는 프랭크 시러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인 존재로서 그 조직에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충성심을 더 강하게 보여야만 하는 그런 어떤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있는 존재일 것이다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 무척이나 중요하죠. 두 명의 아일랜드 사람 중에서 로버트 케네디는 금수저이겠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화 속에서 호퍼가 굉장히 로버트 케네디를 싫어하죠. 또 다른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크 시런은 흑수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프랭크 시런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프랭크 시런은 무엇보다도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본인의 어떤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가장 강한 사람인데, 그런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자신의 본능이 스스로의 삶을, 그의 영혼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를 영화는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수많은 마피아와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또 노조라든지 아니면 또 권력이라든지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대부분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됩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등장해서 영화 속에서 활약을 하자마자 중간중간 프리즈 프레임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굉장히 인물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의 최후를 자막을 통해서 처리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인물 소개법을 이 영화가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살해하고 지금 누군가를 킬러로서의 역할로 그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미래가 되게 되면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죽어가는지를 바로 이렇게 판결을 하듯이 자막을 통해서 묘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를 현재 시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30년, 40년 세월이 지나서 늙어서 이제는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고 의탁할 곳이 없는 가운데 요양원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프랭크 시런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고하는 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미래에 곧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밖에 없는 인물인 것인데요. 이 인물은 최후까지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자기랑 함께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자기만이 살아남을 뿐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 남아있는 굉장히 탄식의 어떤 정조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유승환 감독의 짝패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대사,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랑 반대되는 감정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이고요. 그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장 외로운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인물의 마지막의 순간이 이 영화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필멸의 존재가 느끼게 되는 자기 혐오의 감정, 회한의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과연 구원의 가능성은 남아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것을 되뇌는 순간들을 이 영화는 종반부에서 집중적으로 아프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씹방 없나?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이 남자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 이 남자의 삶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트럭 운전수로 일을 하면서 배달을 가다가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옆에 세워놓고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차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쩔쩔매는 순간에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마피아 보스인 러셀이라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차를 이렇게 가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프랭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운전수이고 차를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차는 제가 잘 몰라서요 라고 말을 하니까 상대방은 차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고쳐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왔습니다 라고 프랭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러셀도 필라델피아 사람이거든요. 이 대화 장면과 이 첫 번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크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운전할 때 차를 항상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차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영화의 어떤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면 호파를 죽이러 가는 어떤 장면이 있게 되는데요. 그 장면 속에서 굉장히 긴 대사가 저런 대사가 왜 들어가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래오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 안에 생선을 실었는지 말았는지에 관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호파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바로 양아들인 척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척키는 그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사실은 자기가 그런 범죄에 연루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친구의 심부름이라고 그럴까요?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그 차에다가 생선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차에 타게 된 러셀의 부하인 사람이 계속 생선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무슨 생선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척키가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 이렇게 생선 냄새가 진동하게 차를 만들어 놓고 그 생선이 뭔지도 모르면서 너는 실어 나르느냐라고 힐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결국은 뒤에 앉은 호파와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이야기를 뒤에 앉아서 잠시 후면 자기가 그토록 자기를 믿어왔던 자기를 도와줬던 호파를 죽여야 될 그런 프랭크 시런이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랭크 시런은 누군가의 부탁으로 생선을 실어 나르면서도 그 생선이 뭔지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묻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에 투입이 되어서 연합군으로서 이탈리아 적국인 병사들하고 싸우게 될 때 그는 숱한 위기의 순간을 넘나들게 되면서 굉장히 잔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인데 정작 다시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적들을 처단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고백처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이후에도 똑같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탈리아에서도 이 사람은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프랭크 시런이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땠을 것인가? 혹은 만일 프랭크 시런이라는 사람이 하필 그 순간에 차가 고장이 나서 러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엔 별일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다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어떤 물음들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인데요. 애초에 인연은 굉장히 작은 거였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났고 그로 인해서 마피아 보스를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그때는 마피아 보스인지도 몰랐죠. 그러다가 그를 통해서 어떤 레스토랑을 가게 되었는데 그 레스토랑을 통해서 여러 레스토랑에 고기를 납품하는 굉장히 실력자인 면도칼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고 누군가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매게 되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또 자기가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는 그 물건 자체가 소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고기를 훔쳐서 빼돌려서 자기가 막 알게 된 그 면도칼한테 선을 다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를 착복하는 그런 절도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그가 저질렀던 범법의 최초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후에는 이 절도를 하고 나서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되니까 운수노조에 있었던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발뺌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는 절도하지 않았다고 철저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러셀이 시키는 어떤 범죄의 일들을 마침내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당히 많은 이자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공격하고 때리는 일까지 자기가 벌이게 되고요. 그런 폭력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도취가 되어서 한껏 고양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가 자기의 딸이 슈퍼 주인한테, 가게 주인한테 굉장히 함부로 대우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그런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 사람을 딸 앞에서 마구 폭력으로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순간에 딸과의 사이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걷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락의 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힘과 폭력에 도취된 순간이겠죠. 그 모든 일의 결과 주인공인 프랭크 시런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호파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힘 있는
그 노조의 지부장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러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면서 악한 일들, 히트맨으로서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딸인 패기의 어떤 시선이 영화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던 호파 그리고 이 러셀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어긋나는 순간들이 오게 되고 양자 사이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프랭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영화에서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재밌는 것은 호파의 오른팔이기도 하고 러셀의 오른팔이기도 한 프랭크 시런에 대해서 두 사람이 판단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제 생각엔 호파는 프랭크 시런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것 같고 러셀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파 입장에서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프랭크 시런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깜짝 놀라면서 나는 자네가 사실은 거절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자네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짐작할 수가 없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유사한 상황에서 호파를 죽일 것을 암시하면서 모텔에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그것을 지시할 때 러셀이 자네가 이것은 이런 나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리는 없겠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시를 하면서 호파는 상대방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 브루제라는 프랑스 작가의 말을 빌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이 있을 텐데 그 사례에 딱 맞는 인물이 바로 프랭크 시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어떤 연출 때문에 어떤 우연한 시기에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냥 그 기회를 아무 망설임 없이 별 생각 없이 덥석 무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항상 맥락이 중요한 사람이고 인맥이 중요한 사람이고 연결이 중요한 사람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프랭크 시런에 관한 회고록에서 나온 건데요. 실제 2004년도에 발간됐던 회고록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자네가 페인트 칠을 한다고 들었는데가 회고록 제목입니다. 이 대사는 영화에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강렬한 거대한 자막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네가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것을 한다고 들었는데 라는 말은 여기서 페인트 칠이라는 것은 성부살인을 그러니까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은어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네가 페인트 칠을 하는 데가 아니라 한다고 들었는데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극 중에서 호파인데요. 그것이 호파이든 러셀이든 아니면 그 누구든 간에 이 주인공은 항상 누군가의 소개와 맥락과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 연결돼서 그 나쁜 일들을 직접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타고난 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잠재해서 발현될 수도 있는 그런 악에 대해서 비추어내는 그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주제는 마틴 스콜세지의 전체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플라워 킬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니스트라는 인물도 영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 그의 위치와 그의 어떤 도덕적인 변명과 그 모든 악행들이 사실상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프랭크 시런하고도 무척이나 많이 겹친다라는 측면들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순간이 한 번씩은 반드시 다시 더 있습니다. 이 마틴 스콜세지 영화에서는. 그렇지만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진실을 고백해야 되는 순간조차 그 인물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전락을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슬프고도 아릿하게 묘사하는 것이 마틴 스콜세지 영화의 어떤 그런 정서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호파를 죽이고 나서 집에 와서 죄책감이나 혹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시달리게 되죠. 왜냐하면 호파를 죽였던 것은 이전에 다른 사람을 죽인 것하고 완전히 다른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영화는 처음으로 프랭크가 러셀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에 호파를 죽이라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혼자 고민에 빠진 모습을 영화가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최초로 그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쌓아온 어떤 자신의 거름과 이력과 악행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파를 죽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순간에 죽이고 나서 어쩔 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는 더군다나 호파하고 굉장히 사실상 아버지와 딸처럼 친하게 지냈던 자기의 딸인 패기가 아버지에게 왜냐고 묻는 순간 딸 때문에라도 혹은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미뤄두었던 2층에 올라가서 호파의 아내한테 위로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에서의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는 정말 명연기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클로즈업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인물이 완벽하게 전락하는 순간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에 관한 문제로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영혼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전락하는 순간이 언제냐, 그것은 호파를 죽인 순간이 아니라 호파의 부인에게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서 거짓 위로를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양원에서도 어떤 사람이 대체 그 상황에서 그런 전화를 할 수 있겠냐라고 스스로가 자책하는 대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 카메라 뒤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애초에 회고록을 받아서 적었게 됐던 그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의 시선으로 카메라가 따라가는 것으로 영화가 이제 촬영이 되어 있는데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침내 프랭크 시런한테까지 가게 되죠. 이런 영화 속의 무빙은 영화에서 사실상 3번 정도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종반부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고 아주 인상에 남는 장면인데 간호사가 자신을 치료하다가 모든 수치 같은 걸 보고 나서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아직 이상 없으시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의 병실로부터 나갑니다. 그러면 이 간호사를 따라서 카메라가 따라서 나가게 되고 병원을 이리저리 휘둘다가 다시 그 병실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새 어두워졌고 어느새 그 사이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될 신부와 그리고 프랭크가 있는 것을 영화가 포착하고 있죠. 이 장면은 하나로 쇼트로 찍혀져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일 텐데, 영화의 종반부에 이르게 되면 프랭크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쇼트에 그대로 축약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리저리 하면서 프랭크에게 다가가는 그 카메라 워킹 자체가 이 영화의 첫 번째 카메라 워킹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워킹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의 약간 중반부 앞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프랭크가 최초로 살인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살인사건의 조력자로서 도와주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범죄를 저지를 때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어쨌건 킬러들이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 자체를 쇼핑센터 안에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서 묘사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첫 번째 장면에서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자기가 이제 남아있는 건 죽음뿐이고, 혹은 이제 나는 정말 구원받을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영혼이 영원히 없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되뇌이게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데, 똑같은 장면의 연출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최초의 범죄에 연루된 순간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의 열쇠를 쥐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라스트 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게 되는 신부한테 혼자 남게 된 그가 크리스마스에도 나는 아마 혼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갈 때 좀 문을 완전히 닫지 말고 조금만 열어놓고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신부는 그러겠다고 나가게 되고, 이 작은 문틈 사이로 혼자 남아서 우두커니 있는 그를 한 번의 클로즈업과 바깥에서의 누군가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는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그는 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이유 하나로는 바로 문을 그렇게 열어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호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파는 자기 집에서 그를 한번 재웠던 적이 있는데, 프랭크가 보니까 자기 실내에 침실에서 불을 끔에도 불구하고 호파가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자게 되는 것을 굉장히 의미심장한 눈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을 때 프랭크는 호파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문이 닫히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 사람은 자기의 관을 보러 다니고, 관도 굉장히 최고급 관으로 비싼 관을 맞추고, 그 다음 자기가 어떻게 묻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일일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의 어떤 연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인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화장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은 정말로 똑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완벽한 최종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 자체를 그는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있게 되는 것이 그의 어떤 필사적인 마음의 염원 같은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를 마지막에 카메라가 바깥에서 비춰줬을 때 그 장면은 무척이나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그 작게 열린 문틈이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어떤 가련한 한 사람의 초라한 그리고 전락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시점이죠. 애초에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렇게 열린 문틈 사이로 딸인 패기가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 속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고백에 가깝게 듣고 있는 청자가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기의 위치는 곧 관객의 위치라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적어도 열린 문만큼 그런 사람을 보지만 과연 그렇겠는가를 영화가 마지막 순간에 비칠 때 우리는 굉장히 채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시간 30분에 달하는 장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갱스터 걸작, 바로 아이리시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왼쪽에 또 이 클래퍼와 또 사진을 통해서 마틴 스콜세지가 직접 사인한 또 제 수집품을 함께 옆에 두고 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아이리시맨과 사실은 주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표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훌륭한 작품이죠. 플라워 킬링 문. 이 작품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